오늘은 집단에서의 인간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인관계에서의 인간의 행동들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집단에서의 인간 행동입니다. 우선 집단의 성질, 그리고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집단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이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집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2인 이상이면 사실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2인 이상의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집단과 소집단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는 소집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대집단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밀성 차원에서 보면 1차 집단과 2차 집단,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조금 친밀하지 않은 집단은 2차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지향 집단과 사회 정서적인 집단. 그러니까 일과 관련해서 모인 집단은 과제지향 집단이고, 동호회나 서로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은 사회 정서적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요건을 가지고 구분한 것을 보면 성취 집단과 비속 집단이 있고 멤버십 집단과 중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 집단이다라고 한다면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비속 집단이다라는 것은 그냥 속해 있는 것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멤버십, 그리고 중거 집단. 중거 집단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그 집단에 속해 있고 싶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멤버십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멤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이라면 객관적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일단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란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객관적인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심리적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집단의 실체성. 그래서 한 개인을 오거나이즈드 엔터티로 보듯, 그러니까 조직화된 어떤 실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을 실체로 보는 정도. 그래서 집단에 따라 실체성, 지각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티메이트 그룹은 아주 친밀한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타스크 그룹은 과제 중심적인 집단이고, 소셜 그룹은 사회적 집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의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도구적 과업의 성취와 사회 정서적 욕구 충족, 우리가 앞에서도 이 과제 중심적인 집단과 사회 정서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서적 기능은 바로 소셜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의된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게 이제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종교라든가 출신 지역, 뭐 직업,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집단 편애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기독교인, 뭐 불교인, 뭐 천주교인 이렇게 종교로서 내 집단이다라는 게 구분되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직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의 구조라고 한다면 집단이라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일단 역할이라는 것과 규범, 지위, 그리고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영향요인이다라는 측면인데요. 특히 뭐 역할, 규범, 지위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집단의 응집성이다라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단단하게 뭉쳐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이 매력적인 집단이면 응집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집단의 규모가 좀 작으면 응집성이 좀 잘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집단 외부의 위협이나 경쟁 상황이 치열한 경우에는 또 응집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집단의 기본적인 정의와 기능, 뭐 요소들을 좀 살펴봤고요. 집단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나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집단의 영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할 때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공부할 때 다르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나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도서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행동은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될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르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집단의 영향 중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금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역시 사람마다 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그 개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존재가 과연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우선 사회적 촉진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촉진. Social Facilitation이다.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는 부분이고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 때문에 수행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플렛이라는 학자가 꽤나 오래전에 낚시줄 감기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인의 존재가 더 수행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줄을 감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 상황에서 낚시줄을 감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혼자 감고 있을 때보다. 그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바퀴벌레를 물속에 풀어놓고 여러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바퀴벌레가 달리기를 하는 게 아주 경쟁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결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니비션이다라고 하면 소셜 사회적 억제가 나타난다. 즉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의 경우는 수행이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 막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촉진도 일어나지만 뭐 수행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촉진 현상을 통합해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제이온스라는 학자가 1965년도인데 타인의 존재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리적 흥분을 일으킨대요. 어라우절이 된다는, 각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주 반응이 촉진되는 도미넌트 리스판스, 우세 반응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스포츠를 사례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월드 시리즈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홈 승률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니까 오히려 조금 승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홈 승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그래도 좀 효과를 보이는 경우고요. 근데 왜 NBA는 농구 경기죠? 농구 경기도 역시 초반에는 홈 승률이 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그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이온스의 이 통합 모델을 보면 타인의 존재가 흥분을 증가시키는 경우 굉장히 우세 반응을 촉진하는 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평가받는다는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은 우세 반응이 촉진되는 부분이 약해져요. 그리고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자꾸 타인들을 의식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주의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막 들죠.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 뭐 이런 생각, 그게 인지적 갈등으로 어, 나타나고 무쇠 반응 촉진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음성 추구 또는 집단 극화 현상이라는 부분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음성 추구. 좀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집단 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나 혼자 결정할 때보다 조금 더 모험적인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뭐 모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극단적으로 모험적인 성향은 안 나타나는데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오히려 더 극단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친숙성과 탈억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더 과감해지는 그런 억제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용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몰개인화 현상이에요. 몰개인화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좀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 행동들이 그죠?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그런 집단 속에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혼자서 뭔가를 외치는 것보다 집단으로 군중으로 모여서 외칠 때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과감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하게 되면 내가 뚜렷이 누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집단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 나 자신의 존재가 두드러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책임감이 느슨해지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집단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혼자 할 때보다 집단으로 할 때 훨씬 더 자살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몰 개인화의 유발 요인들은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익명성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서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유니폼 효과라고 합니다. 옷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동일한 유니폼을 다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노조에서 모여서 이렇게 막 그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노조 복장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게 유니폼 효과예요. 자신의 정체가 불분명할수록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또 섭취하게 되면 역시 알코올이 흙 문제는 아닙니다. 진정제인데 뭘 진정시키냐면 신경계를 좀 둔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용감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동조 현상이 나타나요.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이 좀 변화하는 현상, 즉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동조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쉐리프의 규범 형성 실험이라는 건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을 중고로 삼는다.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애매할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판단을 중고로 올려 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애쉬의 동조 실험은 더 아주 이 동조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 선분 길이 판단 과제. 그죠? 이 선분 길이. 선분의 길이가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하나와 이 제시한 선분과 동일한 크기의 선분을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세 개의 선분을 이렇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선분을 막대의 선분을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선분의 크기와
이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성분의 크기와 비슷한, 가장 비슷한 성분의 크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A, B, C 중에 어느 거냐. 사실은 얼핏 봐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비슷하잖아요. 이게 1, 2, 3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대답을 하는 거고 앞에 사람들이 먼저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1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앞만 봐도 3번 같은데. 근데 첫 번째 사람이 1번, 두 번째 사람도 1번, 세 번째 사람도 1번, 6명 중에 5명이 전부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앞만 봐도 이게 3번이 제시된 성분하고 가장 동일한 성분의 크기인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이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애쉬의 동조 실험 연구예요. 참 웃기죠. 그다음에 이 장기적인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베닝턴 대학이라는 여자 대학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4년 동안 교수들은 대부분 젊은 급진파,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고 학생들의 신입생은 대부분 공화당, 부유층 출신들의 자녀들이었대요. 근데 상급생으로 갈수록 급진적이 되더라. 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수들이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혼 후에 보니까 남편의 성향을 따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걸로 장기적인 태도 변화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우선 규범적 영향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야, 내가 한 20명 되는 집단 속에서 나 혼자 만약에 반대를 한다? 19명이나 18명이 찬성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야, 쟤는 뭐니? 쟤는 뭔데 반대해? 이런 이제 그 따돌림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동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에서 성공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당연히 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무기명이다라고 할 경우에도 일탈자를 색출하게 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퇴출당할까 봐. 그죠? 그런 게 이제 사실 동조를 하게 되는 영향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보적 영향을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틀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애매하지만 정확한 답이 있을 거라고 믿을 때, 뭐 나이파 포크 사용법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동조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태만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사회적 촉진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거죠. 촉진은 활성화시키는 거고, 태만은 뭐예요? 반대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적 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바로 태만입니다. 집단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두 사람일 때 소리 지르게 하는 것과 6사람인 경우에 소리 지르기를 했을 때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소리 지르는 부분이 좀 드러나지요. 두 사람이니까. 근데 6명이 소리 지르게 할 경우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태만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설명으로 책임감의 분산. 이게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파묻히는 현상. 그죠? 몰 개인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사회적 태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 사고는 그룹 싱킹이다 그래서 이것도 집단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만장일치, 그죠? 집단 내 합의.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그 북한의 뭐 전당대회 하는 모습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 김정은이가 이 팻말을 딱 들으면 다 대부분 따라서 팻말을 다 들지요.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안 들면 어, 자기만 반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무섭죠, 뭐 그게. 그죠? 아직도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화랑제도가 바로 만장일치의 제도였어요. 근데 우리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보면 만장일치 제도라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무비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응집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단합이 잘 되는 집단일수록 엉터리 결정 또는 성과가 더 낮은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황, 패닉 상태라는 부분은 이거는 뭐 아주 대규모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패닉 상태, 정서적 흥분, 군중 내에서의 정서적 감염, 피암시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황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의 어떤 설명으로서 제시된 부분이 보상 구조가 결정을 한다. 상황의 보상 구조가. 유리병에서 원추를 빼내게 하는 실험 같은 경우가 이 공황 상태에 이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을 사용한다. 물이 차는 상황 또는 무보상 일대와 보상 조건을 가지고 이 공황 상태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뭐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이 가끔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동원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무보상으로 정말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주 진정성 있는, 사실은 뭐 노조 집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1980년대에 정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는 전부 무보상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 자발적으로 그 시위에 참여를 하곤 했지요. 그 다음에 리더십 갖고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인 이론이다라는 것은 그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 상황 이론은 리더와 상황을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그걸 이제 수반성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 조직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리더가 어떤 상황에 적합하게끔 리더십 스타일을 유연하게 좀 음, 효율성을 발휘하는 경우, 그게 이제 어, 상황 이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일은 뭐 민주형 스타일이냐, 자유방해형이냐, 권위적인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좀 민주적으로 발휘할 때도 있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있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단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생산성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의 수행은 조금 우리가 일하는 상황에서의 과제 수행 상황에서의 집단 생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혼자 일할 때보다 생산적인가?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백시장도 맡으면 낫다. 즉 합심을 해서 함께 막 힘을 합하면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속담이었어요. 근데 반대 현상도 있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속담에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경우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에 달라붙어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생산성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집단이면 생산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어떤 과제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집단 생산성의 결정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요인과 집단 요인, 환경 요인,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집단의 생산성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과제의 성질에 따라서 집단의 생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 겁니다. 애디티브 타스크라는 건 합산적이죠. 더해지는 과제.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할 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사실은 힘이 막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죠. 누구 하나가 좀 농땡이를 치면 안 돼요. 그죠? 개개인의 노력이 다 합쳐져서 집단 전체의 산출이 결정되는 과제예요. 그게 애디티브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산적 과제. 개인의 노력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우수한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차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그 차를 드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애디티브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정티브 타스크라는 건 뭐예요? 음, 가장 못하는 멤버의 수행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과제에서 구성원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만 집단의 성공도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집단의 줄넘기는 만약에 5명이 한꺼번에 줄넘기를 한 명씩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 탈락되는 거죠. 모든 5명이 다 성공을 해야만 과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디스정티브 타스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멤버의 수행이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집단 전체의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과제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제를 완수하면 그 집단의 수행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능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죠. 이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 합산적 과제에서, 에디티브 과제에서 개인의 수행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태만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많아지면 집단의 크기가 사실은 커질수록, 계속 커지면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죠? 잠재적 생산성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야 돼요. 이만큼 생산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집단의 생산성을 보니까 이만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꽤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힘이 막 더해져서 이만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 실제 집단의 생산성을 보니까 이만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위장 집단이라는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할 때도 실제 힘을 막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질러. 으쌰 으쌰 영차 영차. 근데 막상 힘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동기적인 손실이 이만큼 나타나고 조정 손실까지 더해져서 실제 집단의 생산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일할 때 개인의 수행이 저하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태만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익명성,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함께 일하니까. 그다음 평가 불안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개인 수행의 확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개개인이 모여서 10명이 하는데 그 개개인들의 수행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과제라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과제를 할 때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무임승차. 여러분들 팀별 과제를 내는 경우와 개인별 과제를 하는 경우, 개인별 과제는 어차피 걔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과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팀별 과제를 내면 막 5명이 한 팀으로 과제 수행을 하는 경우에 꼭 과제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산업심리학 과목 같은 경우에 팀별 과제를 냈던 적이 있는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5명을 다 동일하게 점수 주는 거에 학생들이 불만을 갖더라고요. 누구 한 명은 잘 열심히 안 했는데 4명만 열심히 하고 근데 다 점수는 동일하게 받는다? 본인들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조를 구성한 후에
조장들을 한 명 다 뽑으라 그랬고, 그 조장이 과제의 역할을 나눠주고 과제 배분을 한 뒤에 나중에 결과를 제출할 때 개인별로 A, B, C, D, E 해서 5명의 그 과제 수행한 결과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5명이니까 20씩 다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뭐 A는 15, 뭐 B는 20만큼 다 했고, C도 20, 뭐 D는 10, 뭐 이렇게 다 그 수행 비율을 다 정리해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별적으로 점수를 주라는 얘기죠. 그죠? 전체 A조 1조에서 받은 점수가 만약에 80점이면 그 80점을 그 그 수행한 비율에 따라서 음, 차별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단 생산성의 착각이에요.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뭐 나겠지. 나 하나가 힘을 안 쓴다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저하됩니다. 이건 거꾸로 내가 막 기를 쓰고 해봐야 내가 기를 쓰고 한 게 티가 안 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가 기를 쓰고 하려는 부분이 약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태만에 대한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촉진과 태만이 일어나는 원인을 좀 더 이제 분석해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타인의 존재가 때로는 사회적 촉진을 일으키는데 때로는 또 사회적 태만을 일으키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레이단이라는 학자가 개인이 단독 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단독 표적이라는 것은 개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지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촉진 현상 상황에서는 개인은 관중이나 동료 작업들로부터의 영향의 단독 표적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 모두 개인에게 지향되어 있으니까 촉진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태만 상황에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표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되면 태만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드러나지 않아. 그럼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그죠?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막 한다는 것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 공이 크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개인에 의해서 느껴지는 압력이 사실은 어, 감소된 집단의 크기가 오히려 커지면 당연히 개인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과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집단의 타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에이,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저 친구도 저렇게 힘쓸까? 에이, 쟤는 그렇게 힘쓰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의 공평한 목 이상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야, 어차피 우리가 뭐 10명이 한꺼번에 일하면 10명한테 똑같이 돌아갈 텐데, 뭐 내가 뭐 힘을 더 많이 쓰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덜 인식될 수 있다고 느끼면 책임감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책임감의 분산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태만이라는 것은 개인들에게 더 많은 개입감과 책임감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촉진과 태만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어, 이런 사회적
그 집단의 수행으로 인해서 촉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태만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근데 요즘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개인 수행의 결과들이 다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태만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문제겠죠. 그죠? 어, 그런 부분이 태만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제와 그 다음에 집단으로 일할 때 개개인들의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근데 집단의 크기가 크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집단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사항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